강의 시작됐습니다. 날짜로도 5월 1일이고요. 5월의 어린이날 때문에 먼저 땡겨서 개강을 했고요. 4월 강의까지 해서 우리 동양과 서양 사상이 마무리됐고, 이제 또 하나의 우리 분과인 사회 사상, 그야말로 사회, 정치, 그리고 통일교육론, 여기다가 응용윤리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치, 우리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국가와 이 개인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과연 이 공동체라는 것, 사회, 공동체, 국가,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 개인들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고, 그 개인들에게 국가는 어떤 의미일까? 이 부분을 가지고 주로 이제 문제를 내는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로 대표되는 공동체 중심의 입장과 개인 중심의 자유주의 입장을 대비해서 이 사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 했던 얘기들을 가져와서 물어보고, 의미를 물어보고, 중요한 어떤 비교점, 특징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회계약론부터 시작해서 공화주의의 각종 그 사상가들,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 이론가들,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거기에 추가돼서 우리 사회 정의론, 사회의 어떤 올바른 분배라든지 사회적 약자나 또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어떻게, 어, 권리에 대한 문제, 또 잘은 안 물어보지만 의무에 대한, 권리와 함께 따르는 의무,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할 것들이고요. 통일교육론과 관련해서 이제 북한과 최근에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뭐 관계에 관련된 문제보다는 북한을 이해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통일교육론 안에 북한 이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통일로 나아갈 것인가, 그런 접근법의 문제와 또 오랫동안 우리 통일을 위해서 이루어왔던 통일의 그 노력의 역사죠. 통일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는 통일을 지금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통일을 위한 노력의 역사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특징적인 얘기들, 요게 이제 최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범위라고 볼 수 있겠죠. 응용윤리의 경우는 크게 보면 아직은 환경의 지분, 환경의 윤리가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가장 크고요. 그것과 연관돼서 이제 생명윤리, 그 다음에 뭐 정의윤리나 우리 윤리사상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뭐 형벌, 처벌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사이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현대 사회와 윤리라는 그 과목 명도 바뀌면서 그 교과가 이제 주 교과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응용윤리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당장 시험 문제도 그렇지만 이제 학교 현장에 나아갔을 때 필요한 것이 오히려 이 응용윤리에 해당되는 분과일 거라고 생각해 보면,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교과서도 열심히, 지금은 이제 우리 아직 생활과 윤리지만 생활과 윤리 안에 있는 그 내용 요소들이 그대로 아마 현대사회 윤리에 대부분 편입되고 조정되고 확장되고 이렇게 될 거니까 이번에 하면서 같이 고민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우리 사회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특징,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 그 교과서부터 오늘날 이제 교과서까지 오는
이 사회 정치 사상 부분이 있죠. 윤리와 사상 보면 동양 그리고 서양 사회 사상 이렇게 순서로 나오고 있는데 그 사회 사상 앞부분에 보면 나오는 이제 내용들이죠. 그래서 먼저 인간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사회 사상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사회적 동물이다. 누구 얘기였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죠. 결국 칸트,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가장 넘어서야 할 가장 위대한 이제 우리 윤리에 있어서 거인들이잖아요. 혹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라는 그리고 사회라는 것에 대한 아주 심오한 통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뿌리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온 것이죠. 우리가 사회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그래서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사유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누구나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무관심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서 오느냐? 사회에 대한 불만이거나 사회에 대한 실망이거나 우리가 사회를 바라봤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도 이래서 실망이고 이래서 관심이 없고 하는 것이지 전혀 애초부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이러한 체계적 사유와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 문제를 개선한 이상사회를 꿈꿔야 되는 거죠. 꿈꾸고 뭐 장기적으로 보면 실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인간으로서 사회적 동물로서 태어난 인간의 사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의 근대 사회 사상은 특히 이러한 인간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측면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앞서 나가는 생각들을 꾸준히 해 나갔던 거죠. 어떻게 보면 동양 사회는 이 근대에 있어서 여전히 봉건 체제에 만족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 이상을 생각하거나 이것을 뛰어넘으려는 어떠한 이 노력들이 상대적으로 빈약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과서 안에서는 이 사회 정치 사상 부분에서 거의 동양 사상 부분은 잘 안 나오죠. 아주 추상적으로 소개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 제자백가라는 동양 사상 맨 처음에 다루게 되는 제자백가라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사회 사상가였죠. 어떤 봉건 체제를 옹호하건 봉건 체제를 벗어나려고 하건 기본적으로 사회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를 변혁하고 싶어 했죠. 사회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회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개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봉건 체제가 동양 사회에서 사라진 것은 상당히 인위적으로 20세기에 들어와서 서구 열강의 침입에 의해서 그냥 와르르 무너진 거죠. 내부적인 어떤 개혁의 의지에 따라 만들어진 부분이 상당히 적었다. 근데 서양은 어쨌든 이 근대 사회 사상, 이 사상가들이 등장하면서 근대 여러 사회 사상 관련된 글들을 저술을 쓰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죠. 뭐 대표적으로 근대 민주주의 그리고 또 민족주의 이러한 대립 그리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립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으로 대표될 수 있는 각 사상가마다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말 글 또 저술과 강연 또 실제적인 사회 운동까지 아주 활발한 일들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주로 서구 중심의 사회 사상의 특징이라는 건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를 지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봉건 체제를 넘어서는 봉건 체제의 강점이자 약점은 안정과 또 불변이죠. 되도록이면 안정되고 무언가 급격한 변화를 별로 선호하지 않았는데 이 근대 이후의 서양의 사회사상의 특징은 변화를 지향하고요. 또한 동일한 현상을 놓고도 다양한 관점을 투영하죠. 해석을 다양하게 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선적으로는 이론적 틀을 먼저 제공하려고 했고, 거기다가 규범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다음에 이제 실천에 할 수 있는 지침까지 주는 것이 이 서양 사상의 방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서양 사회사상, 우리 사회사상에 사실 이 가로치고 서양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요. 이러한 사회사상이라는 건 인간이 가진 사고와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사유와 뭐 개인적인 윤리 의식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가 어떠한 전반적인 사상적 분위기를 이끄느냐, 어느 정도 수준 높은 사상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느냐에 따라 개인의 사고와 행위 역시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 사회에 태어난 이상 전혀 한국 사회에 동떨어진 생각과 또는 한국 사회보다 아주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거나 아주 저급한 생각을 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 사회 사상이 개인의 사고와 이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회 사상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과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 사상을 주로 배우는 게 우리 공교육, 뭐 특별하게 사회 사상이라고 지칭해서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어려서부터 공교육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한 안목을 바라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단 말이죠. 이러한 사회 사상은 주로 역사의 발전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와 전망을 내리는데 아주 익숙해요. 앞으로 사회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역사주의자의 입장이 있고 반역사주의의 입장이 있는데 그간에는 대체로 역사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모든 해석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특히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가 극에 달하게 되면 결국 인류 역사의 마지막 단계 정말로 공산사회가 도래하게 되고 더 이상의 국가는 이제 필요 없게 되고 누구나 다 형제의 우정을 누리는 공산사회로 갈 것이다. 역사의 어떤 종언을 얘기했다면 진정한 의미의 후쿠야마는 새로운 이 역사의 종언을 얘기해요. 그건 뭐냐? 그럴 것 같았지만 결국 사회주의는 몰락하게 되고 자본주의로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게 돼 있다. 또 다른 의미의 역사적 종언을 얘기하게 되죠. 근데 마르크스 얘기보다는 사실 지금 후쿠야마의 얘기가 상당 부분 더 힘을 실어주고 있죠. 근데 다만 어느 누구의 승리라고 하기도 힘들어요. 뭐 겉으로 봐서는 자본주의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모든 가치관의 중심에 서 있긴 하지만 어떤 사회주의적인 요소나 공산사회가 지향했던 평등이라는 이념 또한 우리가 버릴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어떤 극대화 그리고 경쟁을 통한 성장 지향형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미덕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가져온 폐해 오늘날에 아주 뭐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있죠. 다 잘 살 줄 알았지만 또 여전히 빈곤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빈부의 격차라고 얘기해 양극화죠. 이런 것들이 우리 자본주의의 승리, 완전한 승리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물음표를 칠 수밖에 없게 한다. 그래서 벨 같은 인물, 벨 같은 이제 현대학자들은 이러한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냐는 이데올로기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의미, 복지국가의 개념, 누구나 다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국가가 돼야 되고 이제 세상은 정보와 서비스의 시대다. 더 이상 생산과 일방적인 그 생산의 증대와 소비의 활성화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반드시 이 우리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역시도 이러한 것을 지향하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요즘 생긴 용어 중에 이제 워라밸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무조건 일을 많이 해서 생산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면
그 사회의 부가 증대된다. 우리 이제 나중에 자본주의 초기에 자유방위명 자본주의의 특징은 그런 것이었죠. 마음껏 돈 벌게 해서 사회적 이익이 커지면 모두가 다 이익이 극대화될 것이다 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양껏 벌기에도 한계가 생기기도 하고 버는 사람 못지않게 못 버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가 생긴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자제가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더 큰 욕망을 키워나가기 때문에 그 욕망이 힘의 논리로 결합되게 되면 이익을 독점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 왔고요. 뭐 차차 상세하게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사상의 필요성과 우리 기능에 대해서 얘기해 지금 봤다면 사회사상의 기능에 대해서 이번엔 그럼 사회사상은 어떠한 기능 우리가 왜 사회사상을 이렇게 하나의 그 분과로 지금 자세하게 도덕윤리 우리 영역 안에 넣어서 우리가 앞부분에 얘기 들으면 대체로 개인윤리적 중심적인 얘기라면 사회사상은 이제 공동체 윤리가 상당 부분 강조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결합되는 데 있어서 이 사회사상이 언급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사상이 가진 기능을 살펴보면 먼저 긍정적인 기능,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회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게 우리 사회에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식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어떠한 역할을 여기서 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또 사회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당장의 현실뿐만이 아니라 지향해야 할 이상 어떤 사회가 돼야 할지 지금 이 사회에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더 나은 사회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요. 또 인류가 가진 보편적인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보편적인 가치는 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대표적으로 인권이잖아요. 인권 누구나 다 뭐 보장받을 것 같지만 돈이 없으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 어떤 힘이나 권력에서 밀리면 평등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 그러면 공화주의자들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 사회에 기여할 필요도 없고요. 그 사회를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할 사회가 추구돼야 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사회사상의 기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기능. 세상을 너무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사회사상이 발전하는데 이데올로기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우리 편, 너네 편. 한국 사회도 아주 미묘한 갈등들이 요즘에는 너무 노골적이어가지고 각자 이데올로기로 모든 가치를 또는 진영 논리라는 표현이 있죠. 같은 편이면 우리 편이 유리한 것만 보려고 하고 상대의 나쁜 점만 부각시키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가진 폐해가 있죠. 세상을 획일적으로 어느 한 시선으로만 우리 사회사상에서 제일 나쁜 용어가 바로 획일성이죠. 아마 그 서양 사상 끝내면서 가장 부정적인 용어가 획일성, 획일주의, 하나의 줄 세우기를 거, 우리 편으로 편가르게 하는 거, 이것만큼 나쁜 게 없죠. 어떻게 보면 악 중에 최고의 악은 획일성일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편이 아닌 상대편에게 과격한 폭력적 수단을 써도 저들은 악마고 우리 편이 아니니까 괜찮아 하는 정당화가 가능해지고요. 또 한편으로 이 사회사상의 또 난점 중에 하나는 내 입장, 내가 어떠한 주장을 펴게 되면 그것은 내 것으로 소중히 보장받아야 돼 하면서 개인의 무한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벌이는 개인적 방종도 용인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보편적 가치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개인의 자유, 개인의 어떤 이 획일성과 반대되는 게 이제 다양성인데요. 다원주의. 획일성은 전체주의로 간다면
다양성은 다원주의로 가게 되죠. 독재국가로 가게 되고 다양성은 민주국가로 가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획일성에 반대에 있는 다양성의 문제점은 각자 너무 자기의 입장을 마구잡이로 근거 없이 주장하게 되면 개인적인 방종이 난무하게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도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